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김도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장 승부주 3부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지난 금요일 미국장을 보고 또 간밤에 주말 사이에 미국 중심의 유가 오르는 모양들 보고 나서 금요일 날 우리가 미리 좀 해서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었는데도 그것들 뛰어넘어서 추가적인 소위 말하는 전쟁 관련된 수혜주라고 소위 불리는 섹터 세 가지, 방산과 에너지 그리고 곡물과 관련된 그런 섹터들이 여전히 좀 강세를 띠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 수혜 섹터라고 참 얘기하기도 뭐한데요. 에너지, 방산, 곡물 이렇게 세 가지 섹터의 강세가 여전하죠, 그죠? 예. 오늘 이거 보시느라고 아마 정신 없으실 것 같은데, 예. 사실 오늘 시장이 초반에 지금보다는 덜 빠지면서 출발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외국인들의 팔자는 조금 더 심해지고 있고 개인들만 또 사자 이제 바닥에서 바닥 같으니 또 사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사자가 열심히 들어오다 보니까 초반에는 수급 구도가 그렇게 밀리는 수급 구도 같지 않았고 코스닥도 거의 보합 정도까지 부는 흐름이 잠깐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진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히 또 오늘 보면 2차 전지는 또 2차 전지대로 사연들이 있어가지고 또 내려가고 강한 섹터가 당연히 전쟁 관련돼서 올라야 되는 sek터라는 게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쪽 말고는 사실 또 세게 올라가는 섹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흐름들이 거의 진정되지 않고 약세를 계속 이제 수반하는 그런 그림들만 좀 나오고 있거든요. 좀 힘듭니다. 예, 여러분들도 얼마나 힘드실까 싶어요. 지난 9월 달 하락만 좀 벗어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10월 초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가 화요일 날 하면서 그때 예, 굉장히 좀 골 때리는 현상이 지난주 화요일 우리만 유독 약세라서 그때 미국장도 그 월요일 날 밤에 그 전주에 이제 그 이스라엘 폭격과 관련된 얘기가 있었지만 미국이 오르면서 끝났단 말이에요. 지난주 월요일 날 밤에.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또 유독 오후 들어가지고 굉장히 약세로 밀려서 우리나라만 약세로 밀린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굉장히 좀 불편했죠. 그날 일본은 한 2.5%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우리나라만 밀린다 그랬는데 제가 그날 뭐라 그랬나요? 우리나라만 약세인 날 다음 날은 보통 우리나라만 제일 세더라. 이런 얘기 드렸는데 여러분들 거의 믿지 못하셨겠지만 그 다음 날 또 희한하게 우리나라가 제일 셌어요. 그것도 한 이틀 동안은 우리나라만 또 유독 강하게 올라가는 모양이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장에서 나왔는데 그게 이제 전쟁의 역설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전쟁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마무리가 된다든지 예전에 중동과 관련된 이슈 중에 6.1 전쟁이니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발발된 지 6일 만에 그냥 협의가 되고 끝나고 이런 전쟁도 있어서 그런 전쟁 정도로 끝났으면 별일 아닐 텐데 지금 오늘까지 치면 이제 한 열흘짜리 정도 전쟁이 나오는 데다가 또 예년과는 다르게 지상군의 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입장에서는
주말 사이에 지상군 투입이 될 것처럼 얘기가 나오면서 또 긴장감을 잔뜩 머금고서 끝났는데, 실제 뭐 날씨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지상군 투입은 안 됐고, 이번 주초나 뭐 주중반 정도에 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시장은 참 골 때린 또 생물체 같은 성질이 있어서 뭔가 확정이 되면 그 순간 또 확 달라집니다. 뭐 앞서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히려 지상군 투입이 돼가지고 뭐 전쟁이 어느 정도 규모로 가늠이 된다던가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한 어떤 수준까지 뭐 확전이 되는 게 명확해지면 그때는 그때 수준에 발맞춰 가지고 또 시장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긴가민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확전은 될 것 같고, 뭐 서로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잖아요. 미국은 항모전단을 2개나 파견을 해서 이란 보러 꼼짝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우디랑 이란은 지금 팔레스타인 편을 들면서 이스라엘 쳐들어오기만 해봐라, 우리도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서로 엄포를 놓을 때는 뭐 비등비등한 어떤 세력 싸움에서 큰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누군가 결국은 단추를 눌러서 뭔가 결정이 되게 되면 뭐 지금보단 더 광폭한 어떤 움직임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분쟁의 파장 효과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 이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슈이고 뭐 세계 증시를 잡아먹는 이슈가 되다 보니까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예. 원인과 처방? 원인은 뭐 여러분들도 이 뉴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듣고 계실 거고, 처방을 내리기에는 여러분이나 저나 어떻게 전쟁이 풀릴지 여부를 모르겠는데 처방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예. 그건 점쟁이 같은 얘기죠. 뭐둘 중에 하나예요. 전쟁이 확전되든지, 그 시나리오 1, 2를 가지고 각자 흘러가는 방향대로 여러분들이 대처를 하면 되는 거죠. 예, 처방이라는 게 지금 확전이 돼서 이란도 참여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만약 굳혀지면 지금이라도 유가 관련주 사는 게 맞습니다. 150달러 간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나라 사실 아무 연관성도 없는 뭐 기름 관련주, 주유소 관련주, 도시가스 관련주, LPG 관련주, 뭐 뜬금없지만 더 오를 게 뻔합니다. 예, 우리나라 구조가 원래 그런 좀 잡스러운 구조라서. 예. 사실 제가 오면서도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지금 뭐 상한가에 준하거나 20% 올라가는, 흔히 말하는 유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종목들, 사실 작년 그 우크라이나 전쟁 날 때 유가가 130불 순간적으로 가고 굉장히 고공권이었지만, 그 당시 즈음해 가지고 한두 분기 사이에 실적이 좋아진 게 있었느냐,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있었는지. 없습니다. 사실 누군가 되게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뭐 흔히 말하는 유가 관련주라고 소위 불리는 애들, 아무리 전쟁 터지고 유가가 올라가도 실제 버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주장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얘기 누가 듣습니까? 그냥 지금 전쟁 뭐 터지고 당연히 유가 같은 게 50년 전에 1970년대 생각해서 뭐 이스라엘하고 친한 나라들한테 금수 조치 내릴 것 같아, 이런 엉뚱한 발상이나 하면서 유가가 뭐 150불 간다, 200불 간다 지금 이러면서 유가 관련된 종목들을 막 끌어당기고 앉았는데, 이거 다시 솔직히 알고 보면 한마디로 개소리죠. 예. 그렇게 돼서 얘네들이 2배, 3배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이럴 것 같으면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전혀 그런 회사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주가만 지금 뭐 일주일 사이에 한 배 이상 올라가고 이러니까, 예.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또 올려봤자 뭐예요? 작년 그 3월달, 4월달 얘네들 그래프 보시면 유가 올라갈 때 동달아서 같이 올라갔다가 결국은 뭐 대부분 다 원위치 됐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면 전쟁이라는 것도 뭐 이번 전쟁도 2, 3년 계속할 것도 아닐 것 같고,
뭐 제 생각에는 뭐 많이 길어봤자 한 2, 3주 정도 같은데 2, 3주 지나서 보면 얘네들 가격이 지금 가격 유지하고 있을까요? 제 생각엔 그 가능성이 거의 없는 얘기거든요. 도로 원위치 올 텐데 힘듭니다. 사실 올라가는 걸 보고 뻔히 보는데 뭐 하나도 안 보고 개무시하자고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저런 것들 따라가 봐야 결국은 여러분들은 90% 이상 개물려서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또 종목 상단방에 올리실 게 뻔하거든요. 예. 뭐 잘 해가지고 먹고 나왔다? 제가 예전에 7월, 8월 달에 초전도라든가 맥신 관련주일 때 똑같은 얘기 했어요. 따라가요 말아요 이럴 때 고민하지 말고 아주 미미한 비중이라도 무조건 쫓아가라. 가장 강한 거. 이번에도 똑같아요. 이 뭐 이스라엘에다가 하마스가 폭격할 줄은 아무도 몰랐지만 몇 년 만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과연 어떤 스탠스를 가지는 게 맞느냐. 내 돈 뭐 7, 80%를 유가나 방산에다 꼽을 수는 없어도 3%에서 5%뭐 10% 정도쯤은 담아서 해지를 하던지 아니면 뭐 진짜 이쪽에서 자극적으로 올라가는 애들이 있으니까 맛을 뭐 하나라도 보고 나오든지 그걸 안 하면 여러분들이 정식적으로 공황에 이르를 수도 있다는 거죠. 와 도저히 지금 장세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된다. 우리나라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왜 올라가냐. 예,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예, 주유소 관련주나 LPG 관련주들이 진짜 이번에 뭘 해서 한 몫을 벌어들이고 떼돈을 벌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진짜 한 1%라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잖아요. 예. 나중에 보면 뭐 숫자는 하나도 변한 것 없이 그냥 가격만 변했다가 원위치 올 게 뻔한데도 사람들은 또 이걸 가지고 샀네 못 샀네 이걸 갖고 뭐 안타깝다 나 혼자 먹었다 지금 이러고 뭐 난리를 치겠지만 지금 관련해서 뭐 소위 전쟁 관련주로 먹었다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또 그쪽에 자극적인 소재를 찾아서 하시다가 9번 잘하다가 한 번 물려서 터지면 또 원위치 오거든요. 그래서 뭐 선물이나 옵션 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변동성이 큰 종목 쫓아서 하시는 것도 사실 한 번 한 번 해가지고 누적으로 계속 플러스가 붙었을 때 아주 요행이도 멈추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 대선까지 갈 거는 뭐 일부 그 찌라시와 음모설로에서 바이든이 이거 이번에 뭐 계획한 거야 이런 얘기 있지요. 일각에서는 그걸 뭐 여기 대한민국의 일개 방송사 유튜브 채널에서 음모론을 그럴싸하게 얘기할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지율도 떨어지고 지금 형편없는 상황에 몰리다 보니까 이걸로다가 한번 자극적인 소재를 하나 만들어서 뭐 지지율 반등과 이런 것들을 꾸민다. 특히 이제 뭐 미국은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워낙 꽉 잡고 있는 사회다 보니까 그쪽과 관련해서 뭔가 일이 터졌을 때 열심히 지원해 줌으로써 우군을 얻는다고 하는 효과가 적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뭐 그런 효과도 일부 노렸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럼 진짜 나쁜 놈이죠. 나중에 드러나게 되면 그게 사람 취급 받겠습니까?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 물론 장이 30여 포인트 빠지고 뭐 코스피 20에 코스피 30에 코스닥 20 빠지는데 뭐 절대 기분이 좋으실 리는 없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요행이도 뭐 기름 관련주 소위 말도 안 되지만 산 분들이나 기분이 좋지 나머지 분들은 뭐 거의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그림 하나 보고서 잊자. 뭐냐.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시자는 거죠. 우리 살아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그 가자 지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그게 뭐 어느 인종은 딱 그렇게 이 운명이 정해져 있고 이런 것도 아닐 텐데, 뭐 우리나라 거의 한 70년 전 생각해 보면 6.25 때 한 3년 전쟁도 우리한테는 엄청난 뭐 피해이자 엄청난 뭐 비극이었습니다만
그 뒤로 보면 뭐 아주 국지적인 도발이나 충돌이 있긴 했어도 예, 현재 우리가 적어도 주식을 내 돈이든 빌려온 돈이든 갖고 지금 깨지니 많이 괴롭다, 인생 슬프다 이러고 앉았지만 적어도 죽고 사는 문제까지 딱 임박해가지고 그 충격과 공포를 함께 느끼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이런 점도 그 하나만이라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 생각엔 오늘 여러분들이 주식이 되니 안 되니 가지고 고민하시는 것도 이스라엘이나 가자지구 생각해보면 행복한 고민이에요. 1년 반째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한복판에 우리가 앉아있지 않은 것만 해도 어디냐. 예. 거기는 뭐 아주 특별한 무슨, 예. 무슨 뭐 진짜 저주를 받아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하나, 그 아프가니스탄의 6.4 지진이 지난 주말에 또 났더라고요. 한 일주일 전에 지진이 나가지고 2, 3천 명 죽었다 그러는데 일주일 만에 또 났대요. 거기 장비가 없어서 손으로 흙을 파서 지금 묻힌 사람들 파야 해치고 있다고 하는데 적어도 글쎄요. 이 지구라는 이 별에서 우리가 그 지경에 살고 있진 않잖아요. 어떻게든. 예. 그거 역시도 고마워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잔고가 어제 분명 금요일 잔고보다 줄었을 확률들이 많긴 많겠지만 이거 우리가 어떻게든 뭐 미수 쓰고 신용 안 쓰고 정말 나 제일 잘하는 게 개기는 건데 참는 건데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 뭐가 걱정이에요. 예, 전쟁은 언젠가 끝날 거고 다시 재건을 하게 될 거고 살고 좋아지는 세계도 만들어질 테죠. 이게 설사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대선까지 이러지 않을까요? 대선 끝나면은 뭐 눈 녹듯이 이런 현상들이 없어질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 그 1년 참기가 그렇게 막 버겁고 어려우세요? 남들은 지금 언제 미사일 날라올지 몰라서 예, 죽고 사는 문제로 지금 고민하고 앉았는데 예. 자, 예, 여러분 이게 무슨 위로랍시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내가 귀한 돈 가지고 뭐 매매를 하는데 기왕이면 좋은 환경에서 이익을 보고 내 노후를 위해서 뭐 부를 쌓는 쪽으로만 흐름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귀한 돈 가지고 하시는데 예. 안타깝습니다. 지금 뭐 저도 어떻게 보면 연휴 전에 뭐 이런 거 있을 거라고 예상을 당연히 못했으니 뭐 10월 달이면 좀 나아지겠죠 이렇게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말았는데 10월 달에 전쟁이 시작돼서 차라리 뭐 금리 쪽으로는 유리한 국면이 있죠. 안전자산 추구를 하다 보니 뭐 다소 부진했던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그래도 살아나면서 금리가 좀 제어되는 면이 있긴 하지만 유가가 상대적으로 좀 튀어오르다 보니까 유가가 또 인플레를 자극시키고 인플레 자극시키면 또 기준금리를 또 올려야 되는 거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빠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현상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괴롭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전쟁이라고 뭐 자꾸 얘기를 붙이기도 하고 분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흔히 말하는 28 전쟁을 통해서 뭐 흔히 말해서 삼중고라고 했던 부분 중에 금리 이슈는 조금 순간적으로는 잦아들고 있는데 유가 이슈는 여전히 좀 불확실한 거고 뭐 이번에 인플레를 다시 끌어당기고 이러는 게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유가가 다시 뭐 WTI 기준으로 정말 $100 넘는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졌을 때 기준금리를 더 안 올리고 버틸 수가 있겠느냐 이제 이런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긴장을 굉장히 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좀 정리해가지고 온 것들을 앞으로 제 시간 안에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제 시간에는 저도 가급적 언급을 안 하려고 하는데요. 뭐 인류애적으로 걱정하시는 목소리들 한마디들 해주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뭐 종교가 어땠기 때문에 뭐 정치가 어땠기 때문에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왈가왈부 해봤자 사실 답이 없는 거라서 예, 그런 부분을 굳이 채팅창에다가 올려가지고 남들 보기 불편한 시각을 일으키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거 뭐 배설하는 것처럼 한마디 해봤자 그게 진짜 여러분들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예, 전혀 안 되죠. 그리고 우리 증권 유튜브 채널에서 뭐 굳이 할 소리도 아니고요. 예. 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아, 아, 예. 제가 이제 외마디 비명을 질렀는데 제가 지금 예, 몸의 한 구석이 완전히 지금 뭐가 좀 예, 돌출이 돼가지고 굉장히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내용도 뭐 사실 지금 장 빠지고 있는데 뭐 다행인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상은 아니지만 지금 몸이 좀 아프고 정신이 혼미한 사이에 이것저것 그냥 제 생각대로 말씀을 드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최근에 사실 안 좋은 이슈들이 워낙 많고 또 삼중고니 사중고니 하는 얘기들이 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좋지를 않습니다. 한때는 뭐 7월 달 초중순에 2600대 중반까지 갔던 지수가 2400을 깨니 많이 하고 앉았고요. 뭐 900선 근접했던 코스닥도 지금 800이 뭐 우습다 할 정도로 또 며칠 전엔 800을 한번 깨기도 했었고 뭐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면서 8월달, 9월달, 10월달 뭐 진짜 이 진한 여름이 지나고 가을 초입인데도 시장이 불안한 면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뭐 그 와중에 저는 희한하게 방송 때 나가서 얘기하는 건 기가 막히게 뭐가 잘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3주 전에 오늘 밤 11시에 이제 나가는 베스트셀러라는 프로그램에서 센서뷰라는 종목 얘기 드렸었거든요. 그거 그 다음 날 한 27% 올라가지고 수익률 뭐 나오는데 일조를 했고 오늘 이 평가받는 종목이 약 3주 전에 지금 지난주 한글날 그리고 그 전주에 추석 연휴 때문에 제가 3주나 못 나갔어요. 월요일 밤 방송을. 오늘 밤 이따가 11시에 나오게 되는데 3주 전에 추천했던 게 유신하고 모아 데이터거든요. 합치면 한 4, 50% 수익이 났습니다. 지금은 그 전쟁 난 이후에 네옴시티라든가 이런 거 관련주가 뭐 굉장히 찌그러져 가지고 많이 내려왔는데 오히려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10월 달에 원래 예정돼 있던 게 네옴시티 방문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사절단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관련된 종목들이 세게 올라가는 그런 면들이 있어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렸던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사이에 뭐 수익률들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7시에 내일 7시에 이제 그 나가는 대박천국 일부에서도 3주 전에 말씀드렸던 AP위성이나 엑스게이트, 머큐리를 가지고 50% 정도 수익률이 나와서 1등을 했었고요. 그 다음 주가 셀바스, 헬스케어, 칩셋미디어, 유진로봇인데 이거 갖고서도 50.6%가 나와서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그 한글날 다음날 나와서 지난주 화요일날 저녁 때 얘기했던 IMT, 유한양행, 롯데관광개발 이날은 사실 특집 때문에 종목 노출이 안 됐었는데 장이 그날 많이 빠져가지고 어쨌든 얘기를 내부적으로는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내일 평가를 합니다만 IMT 아까 제가 추천드리고 21,500원에 시작해가지고 아까 35,500원까지 한 8,000원 올랐더라고요. 그것만 갖고도 한 37%가 올라서 유한양행 좀 오르고 뭐 해보면 40 몇 프로쯤은 나올 것 같아서 아마 내일 저녁 7시에 봐야겠습니다만 3주 연속으로 1등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40%대 후반에서 50% 정도의 수익률로요. 자,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는 한 2, 3주째 계속 뭐 리딩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하고 넥스칩은 지난주 초반에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자율주행 칩으로 해서 나름대로 일가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지난주 후반에 장 빠질 때도 조정을 이쁘게 잘 받은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유한양행은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전체 공개 방송할 때 추천을 드려서 그 약평이 심사 통과하면 조금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저녁 때 약평이 통과 이슈가 나오면서 금요일 날 살짝 한 4%좀 올랐을 때 매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2주 전부터 LS 전선 아시아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전선주가 중요하다. 그리고 뭐 구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공급과 수요가 역전 현상을 보이면서 수요가 지금 공급을 초과하는 현상들이 앞으로 나올 거고 이게 2030년 정도 되면은 구리가 한 10% 정도 모자란다. 그리고 2040년 정도 되면 수요량의 한 40% 정도가 모자란다는 얘기가 최근에 뭐 주말 새에도 나오더라고요. LS 전선 아시아 제가 하다못해 지난주 토요일 날 그 아침 8시에 했던 국고초를 통해서도 추천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뭐 잘 시작했죠. 출발이 마이너스 1%였는데 2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5% 나오고 있는데 이건 거의 초입에서부터 계속 제가 주장을 했던 종목이에요. 전선주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볼만한 건 뭐 LS 전선이 있지만 걔는 거래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LS 그룹이 가장 좋고 LS 전선 아시아가 가장 활발하고 뭐 전선자 붙은 애들 몇 가지가 있지만 나머지 애들은 뭐 그 정도는 아니고 LS 전선 아시아는 또 베트남의 해상 풍력과 관련된 또 해저 케이블 사업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는데요. 뭐 한번 오르니까 탄력이 굉장히 붙어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뭐 전쟁 소위 뭐 전쟁 관련주라고 하는 애들 빼놓고 정상적인 섹터에서 올라가는 뭐 몇 안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와, GI 이노베이션이 오늘 원래 그 에스모라고 그래서 미국이 아니라 유럽 종양학회 원래 금요일부터 시작하는데 오늘 초록이 공개된다 그래서 거기에 뭐 출품하는 뭐 포스터든 아니면 임상값을 얘기하는 뭐 그런 기업들이 좀 거명이 몇 종목 됐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GI였거든요. 아까 한 2,900억 정도 일본에다가 기술 이전한다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17% 정도 상승이 잠깐 나왔었네요. 이게 특이하게 움직임이 좀 있었네. 자, 뭐 이렇게 강세. 그리고 제가 이거 지난 LS 전선 아시아는 거짓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아침에 저희 가족들한테 해저 케이블 수요 증가로 해서 좋다라고 해서 이렇게 매수해봐라 문자까지도 보내드렸고 오후 관심주라고 금요일 날 보내드린 건 IMT 신규 종목인데 요거 좋다라고 해서 그러고 나서 이게 한 5, 6%대였는데 오전만 해도 오후에 상한가 오늘도 아까 초반에는 뭐 한 10% 이상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나와서 지난 금요일도 나름대로 그러니까 전체 지금 장은 어렵고 힘든 게 맞습니다만 그 중에도 약간 좀 돋보이는 애들에 대해서는 추적을 해가지고 매매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매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이스라엘 분쟁의 파장은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주말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뭐 접한 얘기들이 전부 다 시장에 투영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랑 들은 뉴스의 등급이나 뭐 내용들이 서로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내용을 들으셨잖아요. 지난주 후반부터 지상군 투입할 거기 때문에 뭐 가자지구 북부에서 남부로 110만 명 피신해라 이렇게 계속 이스라엘에서는 요구를 했던 거고 또 인간 방패용으로라도 써야 되니까 하마스에서는 저 거짓이니까 피신하지 말라고 해서 뭐 거의 피신을 못 했겠죠. 뭐 갈 수 있는 방법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가자 지구가 뭐 세종시만 하다고 하는데 뭐 결국은 끝에서 끝에까지 가는데 북부에서 남부까지 가는 거고 한 100만 명 이상이 움직이는 게 그게 얼마나 쉽겠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폭격도 하지 뭐 하마스에서 뭐라고 또 막아놓고 가지도 못하게 할 거고 뭐 자동차 같은 거 키 같은 거 다 뺏어 가지고서 뭐 갔단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도피라든가 피신이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거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아침 정도면 뭐 지상군 투입한다 그러다가 날씨가 또 흐려 가지고 예 비행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제 동원돼서 어 호위를 해 주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쪼끔 지연됐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또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여기저기 지금 다니면서 어찌 됐든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고 있는데 뭐 팔레스타인 도 만나고 예 뭐 레바논도 만나고 시리아도 만나고 하여튼 별별 사람 다 만나나 봐요. 그래서 이게 과연 지연의 효과가 있을 거냐 하는 부분이 아직은 결론이 나지는 않았는데 이란이 지금 말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지상군 투입되면은 이거는 인제 "이 사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리고 지난주에 이미 빈 살만도 팔레스타인 편에 서서 "지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자칫 1970 년대에 있었던 아랍 동맹과 이스라엘과 미국의 편먹은 그 사이의 게임이 아니죠. 냉정한 전쟁이 으로 인제 격화가 될까 하는 부분들이 가장 우려입니다. 예. 문제는 그 레바논 쪽에 헤즈볼라라고 하는 군사 무장 조직하고 예 이란이 직접 참여를 하게 됐을 때 파장이 큰 것 같고요. 물론 그게 50년 전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긴 많은데 어쨌든 사우디가 또 직간접적으로 돼 있으면서 주말 사이에 또 이스라엘과 그 수교 정상화 과정을 좀 멈췄다라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일단 지금 진영 논리들이 발동을 하면서 뭔가 일촉즉발의 상황들 바로 지금 몰려가서 지상전 투입이 돼 가지고 샅샅이 훑으면서 하마스를 격퇴시키게 됐을 때 걔네들 잘 아시잖아요. 땅굴 같은 데 파 가지고 막 숨어 있고 이래서 그게 쉽지가 않다고요. 진도가 잘 안 나갈 거라. 그래서 이게 2-3일 만에 다 훑어 가지고서 "지상전 투입 결과가 끝나요." 이렇게 되지가 않을 거예요. 상당히 오래 걸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오래 걸리면 그만큼 사람들이 짜증을 내겠죠. 유가가 이 정도에서 그냥 멈추면 그만일 것 같은데 불확실성이 커지고 또 난데없이 어떤 나라에서 갑자기 "이스라엘 까부수자." 이러고서 참전한다고 손들고 막 이러면은 변수가 하나씩 늘어나게 되니까 예 그런 부분들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게 극상으로 어떤 그 임계점에 가까운 현상이 나오면 사실 지금 불확실하다라는 측면이 유가를 자극시키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유가 때문에 고통받고 수혜받는 업종들만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왜 이번에 분쟁이 있고 나서 이런 식으로 증시 공학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초기에는 방산주나 유가주나 곡물주가 올라가지만 쪼금 뒤면은 그 잔혹하게 무너진 것들도 재생하고 재건해야 된다. 그리고 유가가 너무 올랐으니 기름 말고 다른 쪽으로 또 에너지원을 찾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신재생 쪽에 관련된 쪽이 또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봐요. 유가만 올라가는 쪽에 그냥 매갈이 없이 "유가가 올라가는 거에 그냥 우리는 고유가대로 그냥 써야 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고유가를 해결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니까 고런 관련되는 반대쪽에 대체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산업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창 유가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신 게 맞는데 나중에 보면 신재생주 쪽으로 해서도 여기 하나솔루션이라든가 HD 에너지 솔루션 예 오션 플랜트 CS 윈드 같은 애들이 가격 얼마나 좋아요. 예. 우리가 뭔가 맨날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봐서는 사기 좋은 가격 아닙니까? 좋은 가격으로 많이 내려왔는데 정작 이런 거 별로 사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지금 유가에 한창 매몰이 돼 있으면. 근데
유가의 상승 이후에 항상 따라오는 건 예, 오히려 반대거나 그 대체가 될 수 있는 쪽도 분명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오늘 살짝 올라서 그런 건 아닌데요. 이게 사실 네옴시티 관련주로 많이 좀 묶여 있는 종목이라 SY 같은 거 제가 이번에 이런 대안주, 그러니까 건설 기계라든가 재건 쪽에 봤을 때 아니 저렇게 다 부서지면 저런 상태로 사람들이 살 게 아니고 빨리 살 집을 마련하고 이렇게 하려면 모듈러 주택 꼭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제가 지난주에 내내 말씀드려서 SY 뭐 계속 편입을 하고 비중 있게 실어 놨어요. 뭐 금요일 날도 빠졌으니 적지 않게 손해가 났죠. 근데 오늘 희한하게도 아침엔 분명 약세였는데 현재는 5% 정도 올라 있어요. 이게 지금 전쟁 관련주라고 누구도 얘기는 안 합니다. 예. 뭐 지금 원래 10월 달에 얘기했던 뭐 히림도 마이너스 1%긴 한데 사우디 관련된 네옴시티 관련해서 뭐 장관들과 10대 총수들이 갈 거라고 했던 행보들이 지금 뭐 이런 방구 얘기가 없죠. 네옴시티 공사도 아마 지금 당장 멈췄을 것이고 중동 쪽 비행기가 뭐 탈출하는 비행기 말고는 오가는 게 없는데 누가 지금 전장의 한가운데나 바로 옆에 가서 지금 비즈니스 협상하고 이러겠어요. 지금은 사우디조차도 그럴 겨를이 없기 때문에 소위 네옴시티 관련주나 사우디 산단과 관련해서 뭐 조선과 관련된 어떤 이벤트가 10월 중에 있을 법했습니다만 이런 것들 아마 암묵적으로 수년이 됐거나 좀 뒷날짜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안 할 건가요? 영원히? 그건 아니잖아요. 할 거 아니에요. 예.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물론 지금은 당연히 뭐 유가나 방산, 곡물주에 많이 꽂혀 있으나 또 매매는 못 하는데 실제 매매라고 준비를 하셔야 될 건 전쟁 이후에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 건가 하는 부분들을 꼭 좀 염두에 두고 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난번에도 비슷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좀 자극적인 소재가 맨 처음에 등장했을 때 그 얼마 안 되는 비중으로 가장 센 종목, 뭐 이번 같은 경우 흥구석유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성적으로는 분명히 얘기가 안 되는데 신성델타테크 뭐 얘기가 돼서 4-5배 올랐나요? 지금도 LK99가 뭐 하는 건지 아직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신성델타테크 가장 세게 올랐던 초전도가 지금 망했나요? 14,000원에서 6만 원대 갔다가 이번에 또 신고가 나오면서 69,000원까지 가고 오늘 빠졌는데도 52,000원대입니다. 이번에 LK99는 뻥인지 몰라도 초전도에 대한 뭐 순수 과학적인 어떤 의미나 미래에 도전해 볼 만한 소재라고 하는 것들은 그래도 인정을 받은 게 의미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원위치로 잘 안 가더라고요. 뭐 지금 봐선 진짜 아직도 뭐 충분히 문제가 있을 정도로 많이 고평가돼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초전도 얘기 나오면 얘가 또 앞장서서 또 갈 거예요. 왜? 그 퀀텀 에너지 지분이 제일 높잖아요. 어찌 됐든. 우리나라에서 이번에는 뭐 흐지부지 뭐 어떤 결과값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나온 거지만 나중에 또 초전도 뭐 2-3년 있다가 또 한 번 안 나오겠습니까? 얘기 나올 때 퀀텀 에너지 또 생각나겠죠. 가장 2-3년 전에 대장주 역할을 했던 애야 이렇게 기억들을 하실 거라 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로는 완전 성공한 쿠데타예요. 이 정도로 가격을 지키고 있다라는 건 뭐 주주님들이 단합이 잘 됐던지 아니면 뭐 기대값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겠습니까? 다만 꽤 해외나 뭐 유수의 기관들에서 얘는 아무리 봐도 초전도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얘기했던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훌륭하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전도체 자체가 주는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 얘기 나왔을 때 초전도가 잘 풀릴 경우에 향후 배후 시장이 6천조 시장이라 그랬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좀 황당하지만 큰 시장에 대한 믿음이 아직 채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엔 뭐 긴가민가 그냥 흐지부지 되더라도 몇 년 내로 또 엄청난 뭐
더 확실해진 어떤 임상값이나 결과를 뭐 증명해낼 수 있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 음. 자전거도 유가 수혜주? 예. 뭐 자전거 종목 중에 자전거 자체가 무슨 특별히 유가 수혜주겠어요. 요새 인제 전기 자전거 같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뭐 전기 자전거 관련해서 좀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좀 작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 자전거 종목 중에 또 특이한 종목이 있는 것 같던데 뭐 약간 다른 쪽으로 좀 연결돼 있는 종목이 있어서 특별히 강한 거고, 유가 쪽을 굳이 뭐 자전거로 녹여 가지고서는 잘 이렇게 해석은 안 하겠죠. 사람들이 참 여러분들 유가가 아무리 좀 올라서 물론 진짜 뭐 1 리터에 10,000원 한다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여기서 배가 올라간다고 갑자기 자동차 운전하던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다닐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엔 어림도 없는 상상일 것 같은데. 예. 오늘 그쪽이 올라간다고요? 머리들 잘 쓴 것 같긴 한데 야 이거 저는 이게 그냥 자전거 자체가 가능성은 아니라고 봐요. 뭐 '자전거를 굳이 타고 다닐 거다.' 이런 걸로 무슨 갑자기 무슨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자도 아니고 기름값 올라가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십시다. 이거는 뭐 거기에 해프닝에 가까운 발상 같고요. 전기 자전거로 좀 녹여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뭐 그냥 자전거보다 전기 자전거가 더 잘 팔리니까. 예. 어쨌든 뭐 연결을 지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루쯤 수긍할 수는 있겠어요. 뭐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기름을 절약해서 할 수 있는 뭐 다른 업종들 뭐가 있는가 생각해 보면 사람의 근력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자전거가 떠오른다 이렇게 난데없이 갖다 붙인 것 같은데 뭐 신박한 발상이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예. 자 어찌 됐든 지금 시나리오는 두 가지예요 여러분. 어차피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끼리만 싸우냐 아니면 이란이 참여하면서 이란 쪽으로도 이스라엘과 싸우냐, 그렇게 되면 이란만 싸우는 게 아니라 헤즈볼라 뭐 레바논이나 시리아도 참전할 거고 사우디도 직간접적으로 또 뭐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 확전 가능성 이거는 인제 엄청나게 확전이 되는 거고, 요거는 인제 소소하게, 근데 지금 가능성이 자꾸 인제 이쪽으로 열리다 보니까 시장이 불안에 이르고 있는 건데 아 참 계속 앞서서도 말씀드리지만 예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에 한 표를 던지고 싶은데 막상 지금 뭐 여러 나라의 입장들이 워낙 첨예하게 '이번에 한번 붙어 보자.' 인제 이런 언사들로 자꾸 얘기들이 모아지다 보니까 며칠 내로 이거 뭐 '대규모의 진짜 대리전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하면서 지금 관련주들이 뭐 미리 선반영되어 세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아까 어느 분이 뭐 원인과 처방을 달라고 했는데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은 어차피 이 시나리오 1, 2 중에 하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만 그냥 제한적으로 싸우면 그것도 지리해지면 이제 학습 효과가 일어나서 유가가 크게 올라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기대를 굉장히 했는데 실제 유가가 뭐 $90 정도 살짝 넘는 수준에서 제약을 맞게 되면 뭐 소위 뭐 그렇게 큰 일이 나겠습니까? 근데 이게 미국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랑 또 다르게 이스라엘은 어쨌든 전략적인 또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미국에 뭐 영향력을 주고 있는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바이든이 뭐 이번 주에 또 이스라엘 방문한다는 얘기까지도 있어요. 예. 물론 전쟁을 부추기러 오는 건 아니겠죠. 어떻게든 "중재를 내가 했어."라는 걸 아마
더 뭐 유리한 지지율 상승의 국면으로 만들려고 할진 모르겠는데 하여튼 온다는 얘기들도 있어서 글쎄요. 뭐 그림으로 보면 지상군이 막 투입이 됐는데 바이든이 와 가지고 뭐 뜯어 말려 가지고 지상군 투입 물러나고 뭐 어떻게든 극적으로 합의를 봤다든가 뭐 이러면은 제일 좋은 그림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그림으로 풀릴지는 사실 뭐 저나 여러분이나 국제 정세에 얼마나 밝고 뭐 해안이 있어서 그걸 맞추고 뭐 그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 봅시다 이러겠습니까? 제가 아침에 지수가 덜 빠졌을 때 하나 우리 오전 그 가족방에서 코스피는 2,420 정도 바닥 보고 코스닥은 800 정도 본다. 지난번보다는 조금 높은 위치에서 바닥 잡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딱 그 정도 왔네요. 800 왔고 2,420선 정도 초반까지 밀렸으니 근데 여기서 더 밀리면 불과 반나절 이후도 예측을 못한 사람이니 예, 이런 사람한테 뭐 주가 어떻게 될 거 같냐고 물어보시면 물어보는 사람도 좀 황당하겠죠. 예. 반나절 뒤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판국인데 지금. 예. 그게 저만 실력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여러 가지 돌아가는 판국들이 한치 앞을 알 수 없게 만드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시장은 항상 오버한다. 오를 때도 내릴 때도. 예,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정도면 됐지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시장은. 예, 항상 올라갈 때도 뭐 2,600 안 뚫을 것 같아요. 백날 100명이 다 얘기해봤자 2,600 거의 뚫잖아요. 2,400 안 깨질 것 같아요. 이렇게 뭐 100사람 중에 99명이 제한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다 깨고서 내려온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한 걸 보면 이번에 어찌게 됐든 전쟁이 지난주에 이틀 정도 장을 살려주기도 했죠. 왜냐하면 채권금리가 안정이 되면서 유가도 의외로 안 빠지면서 전쟁 나니까 차라리 장이 편해졌어 이런 또 예, 정말 이건 뭐 누구의 슬픔을 뭐 누구의 평화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장이 이틀 정도 펼쳐졌는데 이게 그냥 고만고만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느 정도 이상의 범위로 확전이 되니까 이게 오히려 더 큰 어떤 악재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번 주 지나니까 또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장이 좀 희한한 게 10월 달 들어가지고 주초의 첫날이 항상 개작살이 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추석 연휴 지나고 첫날 코스피 한 50포인트, 코스닥 33포인트 빠진 거 기억나실 거고 지난 한글날 연휴 지나고 나서 지난 화요일날 또 우리나라만 유독 빠진 거 기억나실 텐데 오늘은 정상 출발하는 월요일인데 이것도 또 하나의 패턴입니다. 주초의 첫날은 무조건 작살나고 출발한다. 예. 뭐 이것도 하나의 또 패턴이자 추세라고 볼 수도 있어서 10월 달은 그런 장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일부터 이후에 극적인 안정을 되찾고 뭐 분위기가 좋아지더라도 이번 주말 정도 장에서는 포션을 좀 줄여가지고 다음 주 초반에 또 한번 예기치 않은 하락 국면이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주 초에 늘 일단 한번 크게 밀리고 나서 시작을 하는 이상한 특징을 가진 게 지금 10월장 이번에 벌써 3주차째 이루고 있습니다. 자, 1시 23분 정도 되었는데요. 자, 오늘 결국은 시장 반응이 지난 금요일날 미국 쪽에서 유가의 한 5, 6% 상승 정도로 일단 종결이 되다 보니까 일단 전쟁이 확전되고 아랍연합 쪽에서 지난 70년대까지는 아니지만 금수 조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라고 사람들이 지금 소설을 쓰기 시작한 거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유가가 오르고 근데 웃긴 건 지금 현재 유가는 안 올랐거든요. 예, 오늘 현재 야간 선물과 함께 형성되고 있는 유가 가격은 안 올랐어요. 우리나라 유가 관련주는 왜 이렇게 길길이 날뛰냐 말이에요. 예. 지금 유가가 거의 안 올랐는데 거의 보합이고
뭐 지난 금요일 올랐던 거에서 오른 게 없는데 우리나라 유가는 왜 오르죠 지금? 이 관련주들은? 희한하죠 참. 우리나라 관련주들만 뭐 떼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진 건가? 전혀 아닌데 글쎄요 뭐 시장에 돈이 어느 쪽으로든 몰려가서 행패를 부리고 있으니 관련되는 섹터가 길길이 날뛰는 게 이상한 것도 아니지만 결국 나중에는 공술의 공수거 같은 느낌이 나올 거다. 나중에는 저 유가라든가 뭐 LPG, 도시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저가격이 되어서는 안 되지라고 또 때로다 생각하는 순간 급락을 면치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시장이 일주일째 이런 식으로 답보 상태이자 이팔 전쟁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오늘 또 하나 이제 섹터가 생겨났죠.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에 수입 많이 하는 소재나 부품류들이 한 8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브롬이라고 하는 이 특수 소재에 관련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 브롬 관련주라고 한창산업, 코롱플라스틱, 진영, 경인양행, JI테크 뭐 이런 애들이 브롬이라는 소재 관련주라고 아침에 많이 떴는데 실제 얘네들 오늘 짭짤했어요. 다 15% 20%씩 올랐어요 다들. 아무리 안 오른 애도 한 10% 가까이 올랐고 그 폭이요. 초반부터 막 20% 올라가지고 그 상태가 아니라 의외로 착하게 출발해가지고 15% 20%씩 올라간 애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파생이죠. 이스라엘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장기화되니까 이스라엘에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독점 공급을 많이 해왔던 비중이 큰 소재나 부품 관련된 것들이 또 이슈가 돼가지고 강한 상승을 만드는 것도 또 특이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이거 말고도 뭐 UAM이라든가 이런 쪽에 뭐 안테나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한번 하면 그 다음에 추가적인 뭐 매출이나 이런 게 상당히 오래 걸릴 내용들이라서 그다지 그렇게 뭐 자극적인 소재로 표현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오히려 지금 어렵잖아요. 우리 시장도 어렵고 뭐 대처하기도 어렵다 이런 얘기 들 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물론 딱 눈에 보이면 뻘게 가지고서 좀 올라가는 애들이 수두룩한 게 전부 뭐 유가 관련주, 방산주, 뭐 곡물주 이런 것들 위주로 올라가니까 분명히 뭐 눈은 저렇게 돌아가는데 실제 매매는 겁나서 못 해요. 일주일 전보다 배 이상 올라간 애들을 매매하기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지금 이게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뭐 견물생심이라고 잡지도 못하는 거 저렇게 뻘건 것들 쳐다보면서 침 흘리고 있어 봤자 시간 낭비 아니겠어요? 쟤네들이 설사 마이너스로 순간적으로 돈다고 차 마지막으로 준 기회야 이러고서 달려붙으실 건가요? 절대 못하시죠. 배 이상 올랐는데 잠깐 마이너스 나면 이제 또 끝나나 보다 그러고 못 사게 돼 있거든요. 어차피 급등주 매매라는 게 그래서 어려운데 오히려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적 호전 어찌됐든 지난주 금요일도 미국장에서 뭐 돋보인 건 당연히 유가가 많이 올랐으니 기술주들이 많이 깨졌어요. 이걸로만 얘기를 하지만 다우는 엄연하게 플러스가 났습니다. 다우 지수는 올랐어요. 왜 올랐어요? 은행주들이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면서 은행주들이 소속되어 있는 다우가 많이 나름대로 올랐다고요.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사실 돋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번에 저도 놀란 게 사실 은행주나 뭐 보험주 이런 거 잘 쳐다봅니까? 안 쳐다보는데. 잘 안 쳐다보는데 음, 기업은행 같은 거 오늘이 신고가예요.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행주인데 지금 장은 2,400 깨진다고 조마조마하고 앉았는데 기업은행은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이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신고가다. 음. 삼성생명도
지금 보면 우상향 그래프 나타내고 있고요. KB금융도 조금 넓혀서 보면은 예. 이게 바닥은 6월 달, 7월 달에 45,000원대 잡고 지금 57,000원이니까 바닥에서 20% 이상 올랐어요. 지금 여러분들 갖고 계신 개별주 중에 두어 달 사이에 20% 정도 오른 종목이 과연 있나요? 다 이거랑 반대 그래프죠. 로봇도 개작살, 하다못해 의료 AI도 9월 초순이나 8월 중하순 정도에 꼭지치고 개박살, 뭐 2차 전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는 사이에 금융주들만 솔솔하게 올랐습니다. 뭐 배당을 많이 준다도 있지만 이게 이번에 묻혀서 그렇지 은행주들이 상반기에만 그 몇 개 은행들 합쳐서 13조를 벌어서 역대급으로 많이 벌었다 그래요. 물론 이게 이제 고금리에 수혜를 아주 톡톡하게 본 거죠. 예대 마진이 아무래도 저금리일 때보단 더 많이 나왔을 테니까. 이렇게 많이 벌은 은행주와 뭐 보험주가 굳이 배당주, 뭐 고배당주 아니더라도 주가로서도 충분히 최근에 다른 뭐 평범한 개별주들 이상의 성과를 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더 기가 막히게 놀란 거는 맨날 하이닉스 안 된다, 하이닉스 안 된다 그러고 앉았는데 하이닉스가 지금 뭐 12만 원대잖아요. 예. 올 연초에 7만 원이었던 거 아세요? 7만 원? 예, 7만 원에서 지금 12만 원 된 거예요. 거의 한 70% 오른 겁니다. 지금 사실 지수가 70%안 올랐잖아요. 연초 대비해서 기껏해야 뭐 코스피 이제 한 20% 정도 올랐을까? 뭐 2000 잡고 2400 됐다고 보면 20% 올랐는데 하이닉스가 지금 70% 올랐다니까요. 연초 대비해서. 뭐 반도체 그렇게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와중에도 최근에 하여튼 오르고 나서 6, 7, 8, 9 뭐 계속 11만 원대에서 12만 원대 작은 박스권에서 지금 계속 잘 버팅기고 있는데 사실 뭐 오늘도 그 HBM3E라든가 이런 모델을 엔비디아에 또 단독 공급한다는 이슈가 나오고 그래서 사실 올라가려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뭐 혼자 지금 분위기를 낼 수가 없으니까 참고 있는 거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실적이 사실 작년도에 하이닉스가 훨씬 실적이 좋았지만 작년도 주가보다 지금이 더 좋아요. 뭐 상반기에 적자 났는데도 숫자는 더 올라왔잖아요. 희한하게도.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은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들었다가 극적으로 턴을 하는 이 순간이 주가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이게 삼성전자의 예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발표했던 LG전자도 1조 가까운 영업이익이 나왔고 에너지솔루션도 실적 잘 나왔잖아요. 이런 이제 실적이 좋아진 종목들과 또 실적이 좋아진 섹터에 관련된 종목들을 유심히 보셔야 되고 또 완성차 지금 야근 안 하면 차를 못 만들 정도로 주문이 밀려오고 있고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작년 대비해서 수주 금액들이 최소 20-30%씩 늘어나고 있고 또 특히 현대건설기계를 비롯한 건설기계류 공장들의 가동률이 80%대에서 야근 잔업을 해야지만 충족되는 110%까지 늘어나고 있다는 건 관련해서 분명히 좋은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 곳이 있다라는 얘기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고대학들 HM 관련해서는 이번 달 중으로 그 운용사에서 AI 포커스라고 하는 HBM 종목들만 주도해서 편입하는 그런 ETF가 나오는 상황인데 희한한 건 빅3에 75%가 들어가는데 이 빅3가 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가 유리한 거죠. 똑같이 동급으로 인정받아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25%씩 들어가니까 이거 얼마나 대단한 특혜입니까? 다른 애들 17개는 1.4%씩밖에 안 들어가는데 뭐 지금 급이 삼성전자 솔직히 한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시가총액인데
똑같은 비중으로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특혜예요. 요런 상황에서 또 한미 반도체는 조금 더 특출한 움직임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잠깐 지금 분위기가 흐릿해지긴 했지만,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지금 탄소 중립을 해서 빨리 지구의 온도를 낮춰야 된다라고 봤을 때 스마트 그리드라든가 전동화 시대, 전기차 시대 어떤 걸 하더라도 이렇게 전선을 써야 되는 양이 작년이나 올해 대비해서 이렇게 몇 배 이상 계속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리포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리포트를 한 2주 전에 보고 나서 계속 전선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S 전선 아시아가 지난번에 초전도 갈 때도 실질적으로 초전도에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케이블을 또 만들어서 상용화해서 쓰는 것도 LS 전선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LS 전선 자체는 지금 매매가 거의 어려우니까 LS 전선 아시아라든가 LS 네트워크스 같은 이런 종목을 대안으로 해서 매매를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목금토 4일 동안 일산에서 열렸던 로보월드라고 하는 로봇과 드론 전시회인데요. 어려울수록 가깝게 다가오는 미래 관련주들을 보셔야 된다. 오늘 로봇주 안 좋죠? 11월 달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9월 달 두산 로보틱스 기관 청약 들어올 때가 피크고, 그 다음에 좀 쉴 거고, 11월 달에 서비스 로봇 개정안 시행이 되거나 삼성에서 웨어러블 로봇 나올 때 이제 다시 방향성이 잡힐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관점은 10월 말에서 11월 초쯤 집중하시는 게 좋고요. 그 사이에는 이제 얼마나 좀 떨어지는지 여부를 계속 체크만 하시면 되는데, 지난주 이거 제가 한번 가보고 싶었으나 시간이 안 돼서 못 갔었는데, 매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이렇게 대규모의 로봇과 드론 전시를 하는 만큼 그때 또 즈음해 가지고 이슈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신 자꾸 물어보시는데, 유신은 손절을 해야 될 기술적인 영역은 지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손절해야 되냐 마냐 물어보시는데, 손절 라인을 도대체 몇 프로로 정해놓고 계시길래 지금 물어보나 싶어요. 분명히 10% 정도로 만약 정해놨으면 그거 훨씬 뛰어넘었을 텐데. 예. 여러분들 손절 라인을 막 20%, 30% 이렇게 정해놓고 손절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기술적인 손절 라인은 10% 정도 안쪽으로, 조금 더 민감하신 분은 7%, 좀 넉넉하게 보시는 분은 10% 이렇게 잘라주시는 게 가장 타당하더라고요. 20, 30% 밀렸을 때 손절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는 굉장히 알고 보면 미련 맞은 짓이죠. 솔직히 10%쯤 안 한 거 20, 30% 내려갔을 때는 진짜 그게 정상 주식일 경우에는 사야 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게 그런 거잖아요. 10%에서 잘라서 거기서 20, 30%더 내려가면 그때 다시 살려고 자르는 거잖아요. 손절이란 게. 여러분들 사신 가격 대비해서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를 위협받는데 할까요 말까요는 물어보실 수 있으나, 지금 18%, 22% 빠졌는데 손절할까요? 버스 예전에 지났어요. 이미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손절 라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가격대라서 그 손절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 주식한테. 자, 그리고 시장 기상도는 어찌됐든 지금 바닥 다진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저는 생각하는 게 어찌됐든 2420 정도랑 지난번보다는 약간 높을 것 같다. 지난번에 2402였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 780대 순간적으로 쫙 내려갔었는데 이번에는 800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거대로 뭐 지켜질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봐선 지난번보다는 한 단계라도 높게 저점이 만들어지는 게 이치상으로 맞는 거죠. 왜냐하면 뭐 비슷한 정도의 상황을 또 봤는데 똑같이 반응해? 사람들은 원래 두 번째 보면 그만큼 덜 놀라잖아요. 덜 놀라면 덜 빠져야지 맞지. 더 빠지면 이상한 거지. 예, 더 빠지는 건 이제 내일 아침 같은 때 순간적으로 호가가 비면서 반대 매매가 쫙쫙 나와 가지고 아침이 굉장히 약하게 출발할 때나 인제 본의 아니게 숫자가 그렇게 찍힐 수는 있겠으나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예 우리가 정상적인 어떤 컨디션을 갖고 봤을 때는 이전에 100 만큼 놀랐으면 지금은 똑같은 거 비슷한 거 보고 70-80만 놀라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수가 덜 밀려야 정상이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전쟁이 확대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란도 들어오고 레바논도 들어오고 뭐 헤즈볼라도 하겠다 그러고 전면전으로 나서면 예 안타깝지만 뭐 유가는 순간적으로 WTI 기준 $100 넘을 것 같고 예 그거는 지금 제시 드렸던 주가 지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한 단계가 더 나빠진 거니까. 지금은 한 단계가 나빠질 건지 아닐지의 기로니까 약간 덜 놀래고 지켜주는 게 맞다는 건데 만약 여러분들과 제가 바라지는 않지만 한 단계가 더 많아져서 확전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2402까지밖에 안 밀렸던 지수 단박에 2400 깨겠죠. 2380 이나 2350 까지도 밀릴 수 있고 예. 한 780 선, 770 선까지도 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확대가 되면.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랑 진짜 별 관련도 없는데 엉뚱하게 예. 지수 빠지는 건 우리나라가 또 뭐 온통 세계 무슨 표준인 듯하게 예.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예. 뭐 이번에 불법 공매도라는 게 일부 드러나긴 했지만 우리나라는 어찌 됐든 뭐 외국인이 밉니다. 기관이 밉니다. 그러면 그거 개인들이 힘 합쳐서 뭐 지수 밀리는 거 받쳐 가지고 쟤네들 뭐 무찔러서 이기자 이런 움직임 갖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불법 공매도 아닌데 그냥 공매도 엄청나게 때리면 그거 지금 뭐 옛날에 그 에코프로 예 1 0 0원 넘었다가 80만 원대 밀렸다가 150 갈 때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지금 숫자가 안 나오니까 그렇게까지 올릴 수가 없잖아요. 올리려 그래도 그게 동조가 되겠냐고요. 그냥 '나 화났어.' 이것만 갖고 지금 에코프로 오늘도 아까 뭐 80이 깨지니 많이 그러고 앉았던데 이걸 90, 100 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화났어 이거 갖고. 동력이 좀 부족하죠 지금은. 근데 우리나라는 참이 아닌 게 예 올라갈 땐 우리나라가 또 골 때리게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 못 하시나 본데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2020 년도에 바닥 잡고 2020 년도 하반기에 제일 많이 오른 게 우리나라인 거 까먹으셨어요? 예. 그때는 왜 우리나라만 많이 올라가느냐고 누구한테도 성질 안 내셨을 것 같은데. 예. 2020 년도에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바닥에서. 예. 고런 것도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예. 올라갈 때 승질 나서 또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것도 우리나라가 하는 역할이에요. 빠질 때는 또 골 때리게 많이 빠진다고 욕을 많이 먹지만 올라갈 때는 또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예. 딴 나라보다 훨씬 빠르고 강하게. 그때는 왜 우리나라 많이 올라가냐고 화난다고 이러시진 않잖아요. 예. 빠질 때만 왜 이렇게 빠지냐고 그러지. 예. 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제로입니다, 알고 보면. 그다음에 보면 또 우리나라가 제일 안 오르죠. 예. 그런 일들이 또 반복되기도 하고. 음 맞아요. 오늘은 브롬이라고 하는 소재 관련주가 뭐 극상으로 하여튼 예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또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자, 제가 최근에 방송 나가서 말미에 시장이 근본적으로는 작살이 날 건데 저는 정치적인 이벤트가 내년 봄에 버티고 있으니까 계속 짓눌러 가지고 마치 우리나라가 별일 없는 것처럼 상황이 한 번쯤 강하게 벌어질 수 있어라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여러분들이 뭐 제 말을 또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지금이라도 다 팔아야 되나요?" 이렇게 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1년 있다가 이맘때쯤 2024 년도 10월 중순이 딱 1년 있다가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보다 여러분들 삶이 더 팍팍하거나 여러분들 잔고가 훨씬 늘어났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뭐 좋은 일들만 많이 일어난다거나 주변 분들이 다 살만하다고 등을 피고 웃고 있거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지 아니면 1년 있다가 정말 더 어렵고 힘들다라는 얘기가 주변에 막 마구 샘솟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그냥 순진하게 보는 생각으로는 후자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아요. 냉정하게 말해서. 뭐 지금 "반도체가 도는데 뭔 개소리야. 수출이 인제 되기 시작한다는데." 엊그저께 추경호 부총리가 "내년에 우리나라만큼 성장하는 나라도 없다는데 뭐 이런 식으로 비관적으로 보면은 어떡하냐?" 뭐 이런 식으로 hir난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주변 여건들은 참 안 좋습니다. 지금 중소건설사 연체율이 저축은행한테 저 고금리로 빌린 걸 거 아니에요? 6 개월 전에 0.6% 였는데 지금 8% 래요. 연체하는 확률들이. 그리고 아래쪽에 보세요. 60대 70대 노인들이 아내분들 돌아가셨는데 장례비가 없어서 60세 이상 분들은 저 국민연금 담보로 해 가지고 국민연금에서 대출해 주거든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1,000만 원까지. 저거 1,000만 원 받아 가지고 장례 치른다 이런 분들도 최근에 많대요. 그만큼 좀 한계 기업과 한계 가구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억지로 지금 이번에 팬데믹 때문에 영세상인들한테 뭐 막 지원해 주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엔데믹 됐으니까 인제 갚으라 그러잖아요. 뭘로 갚아요? 예. 뭐 2년 전하고 지금하고 뭐 장사가 말도 안 되게 상황이 좋아졌을까요 다들? 뭐 그런 것도 아닐 텐데 앞으로 인제 상한 요구만 계속 들어올 텐데 뭘로 갚냔 말이에요. 그냥, 그냥 '공짜로 주나 보다.' 이래서 빌려서 뭐 받은 돈 그거 다 남겨 있지가 않을 터인데 나중에 이제 뭘로 갚을 거냐. 금리가 그렇다고 빨리 떨어지고 있느냐? 그것도 전혀 아니고 유가 때문에라도 금리가 지금 더 올라갈 판국 일보 직전인데 이 고금리의 상황에서 미국도 우리도 버틸 수 있는 기업들이나 가게들이 과연 1년 후에 더 맷집이 강해졌을까요? 아니면 있는 돈 다 쓰고 나서 진짜 배째라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질까요? 기업들도. 지금 봐서는 진짜 금리가 지금보다 반 수준 이하로 빨리 내려가지 않으면 예 벌어서 빚 갚지도 못하는 가게나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무언가 모르게 비상 상황이라는 미명으로 찍어서 누르고 있는 거예요, 터지지 않게. 지금 터지면 걷잡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한은에서도 6 개월째 금리를 안 올리고 있는데 더 올렸다가는 사단이 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안 올리고 어떻게든 버티기는 거예요. 미국이 '안 올리겠지.' 하는 심정으로. 근데 미국이 뭐 유가 때문에라도 한두 번 더 올린다 그러면 미국하고 우리나라랑 금리 차이가 3% 이상 나게 되는데 그러면 돈이 우리나라에 있겠냐고요. 예. 6% 급으로 올라가는 미국하고 3% 이내로 이자 주는 우리랑 그냥 비교해 보면 돈은 어차피 돈의 가치가 강한 쪽으로 다 가게 돼 있는데 '돈의 가치가 약한 쪽에 굳이 돈이 머무르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 거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 내용이 워낙 불편해서 누구도 잘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뭐 "주식시장 좋아집니다. 앞으로 뭐 기업들 실적 좋아지는 것만 남았습니다. 내년도에 올해는 1.5% 밖에 성장이 안 되지만 내년도 우리나라는 2.2% 나 성장한대요." 이러고서 장밋빛 그림을 갖고 보는 게
투자하는 데는 물론 이롭습니다. 정신건강상으로도 이롭고 결국은 우상향할 거고 올라갈 거야라고 하는 걸 어 내재적으로 깔고서 얘기를 하고 이러는 게 이상한 건 아닌데요. 지금 여러 주변의 상황들을 냉정하게 보자고 하면 진짜 모든 게 골마서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냥 예 막 뭐가 터져 나오려고 하는 걸 강하게 소뚜껑 같은 걸로 지금 눌러 놓고 있는 것뿐이죠. 예. 자, 네. 불법 공매도 이슈가 앞으로 '불법 공매도 근절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났으면 좋겠고, 저는 솔직히 이게 이번에 대상 종목이 카카오랑 호텔신라라고 그러길래 '얘네들이라도 오늘 좀 오르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기대가 좀 난망이네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를 또 뚫었다 이런 이슈 나오는데, HBM 고대역대 신모델 관련해서 또 하이닉스가 단독 공급을 하는 식으로 결론이 났다고 하니까, 그래서 하이닉스가 한 70%쯤 연초 대비해서 오른 게 이해가 된다. 영업이익은 적자였지만 내년도에는 크게 좀 돌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이고, 예, 리포트는 오늘 세 가지 또 준비를 해 봤는데, 하나는 우신 시스템, 예, 안전벨트 쪽으로 해서 수주 잔고가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데, 오늘은 뭐 그래도 좀 플러스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가격은 아닌 것 같고, 목표가가 16,000원까지 제시되어 있는 만큼 내년도 내후년도 컨센서스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지금 가격이 너무 우리한테 무슨 이런 기회를 주지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안 건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우신 시스템은 지금 정도 가격대면 사 가지고 미니멈 10,000원, 뭐 쪼끔 잘 되면 12,000원에서 한 15,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 내년도가 한 270억, 내후년도가 한 300억대 후반에 순이익이 나오는 회사라고, 지금 수주를 어차피 안전벨트를 한 2주 정도 받아 놨는데 2026년도 정도 되면 안전벨트로만 연 4천억 정도 매출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뭐 수주가 펑크가 나는 거 아니면은 회사는 그냥 올해 안전벨트 매출이 1,400억이거든요. 근데 내년도 2천억, 내후년 3,500억, 그 뒤에 26년도, 27년도 연 4천억씩 나오게 돼 있으니, 이 회사가 어떻게 지금 이 정도 가격에 있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실적 좋은 애 다 필요 없어, 뭐 저퍼주 다 필요 없어 이렇게 해도, 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 그리고 뭐 안전벨트는 솔직히 전기차를 하든 내연기관차를 하든 뭐 안 달리는 게 아니니, 예, 아무 상관없고요. 자동차가 아예 안 팔려요 이거 아닌 이상, 예, 안전벨트 매출은 뭐 계획된 대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전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유니드라고, 예, 이게 뭐 한때는 되게 잘 나갔던 회사인데 칼륨 비료 관련주인데, 뭐 이번에 이제 곡물주 움직일 때 보면 어차피 뭐 사료, 비료 이런 애들이 좀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여파로 인해서, 제가 여기 해지라고 적어놨는데, 일단 전쟁의 여파라는 것들이 아직 유효하다라고 봤을 때 이쪽이 적어도 들어가서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으니 뭔가 불안하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 나 그런 거면 나 주식 투자 안 하는 것 같아 이런 분들이, 뭐 전쟁주, 방산주, 에너지 올라가는 거에 따른 뭐 상승주 이런 것들 사기 애매하시면 그냥 실적이 좋아지는, 예, 비료주 쪽으로 봤을 때 유니드 같은 거 지금 목표가 85,000원 제시돼 있거든요. 예. 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또 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해지 가능주로다가 보시고 투자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고요. 그리고 예, 서진 시스템은 원래 뭐 5G 관련주로 통신 장비 쪽이지만 얘 인제 ESS 쪽이 주 매출처가 되고 있는 회사고, 베트남 쪽에 특히 또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는 회사라서 서진 시스템도 오늘은 뭐 살짝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도 실적 감안해 보면 PER이 7배가 안 되는데 동종업계 PER이 11배 수준이라고 하니까 한 60-70% 정도로밖에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태라 이런 관점에서 좀 중기적인 투자 원하시면 접근이 가능한 종목으로 판단을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1시 54분이고요. 뭐 지금 흐름들 보면 여전히 시장은 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0에서 크게 뭐 달라지지도 않았어요. 예, 지수 계속 그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웃긴 건 여러분 사실 밤사이에 뭐 어떤 일이 또 발생할지도 모르겠지만 지난주도 냉정하게 보면 지난주도 우리 화요일 날 첫날 엄청나게 빠져가지고 뭐 통곡 소리 엄청 나왔는데 그 다음날 이틀 동안 또 해발짝 올라가면서 이게 웬일이야 했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치 뭐 2400을 깰 것처럼 맹렬하게 지수가 빠지거나 800이 바로 깨질 것처럼 지금 조마조마한 상태이긴 한데 또 이럴 때 갑자기 시장은 반대급부적인 어떤 움직임이 나올 때도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에너지나 방산이나 곡물주가 뭐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 사실 난데없이 엄청나게 호사스러움을 누리고 있는 것인데, 뭐 돌아가는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가격을 제가 뭐라 할 건 아니지만 결국은 원위치 될 애들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극상으로 올라가는 거에 너무 침 흘리시고 저거 지난주에서 샀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난주 초반에 사셨어야 돼요. 초반에 긴가민가 할 때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소개되는 그런 신선한 뭐 이슈나 테마가 만들어질 때 이번도 그렇고 지난번 맥신도 그렇고 초전도도 그렇고 양자도 그렇고 제발 좀 부끄러워하시거나 이렇게 쭈물쭈물 대시거나 이러시지 말고 제일 센 놈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좀 타결해보자. 근데 비중을 많이 잡으실 필요는 없다. 3%에서 5% 정도만 하시면 된다. 그걸 뭐 내가 인생 역전 하겠다고 60, 70% 잡아가지고 휘둘리시면 물론 인생 역전 됐겠죠. 그러시는 건 또 아니니까 일단 적어도 시장에서 짜릿한 테마가 만들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계속 좀 단련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어쨌든 올해 시장은 뉴노멀이고 성적대로 움직이는 시장도 아니고 골 때리는 성장성을 기반으로 해서 과한 변동성을 만드는 특징을 가진 게 올해 시장이니까 아직 2달 정도 반 이상 남은 시장에서 여전히 지금의 시장이 걸어왔던 길들을 계속 그려갈 거다라는 관계를 가지시고 종목들 움직임이 지금 사실 뭐 내 마음에 썩 들고 가치주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는 종목들이 충분히 뭐 평가를 받는 그런 시장이 아니니만큼 그건 어쨌든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 외에 좀 변동성 위주로 나오는 종목들도 아예 그냥 눈을 지그시 감고 안 하시던지 아니면 아주 고민 안 하고 이슈가 나왔을 때 재빠르게 반나절 이내에 일단 뭔가 들어가 볼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버스가 한 대여섯 정거장 간 다음에 저 멀리 있는 거 보고서 빨리 와서 탈 걸 이런 생각하고 계신다고요. 그러실 필요도 없는데 굳이 미련이라는 그 이상한 단어를 이럴 때 많이 쓰신단 말이죠. 미련은 진짜 가지실 필요도 없고 냉정하게 자를 건 자르는데 희귀한 거, 프레시한 거 나왔을 때 몇 년 동안 얘기 없던 거 갑자기 나왔을 때 제일 센 놈 잡으시는 게 왔다다 하는 거. 그거는 비중을 갖고 잡으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아이고 오늘 밤 사이에 뭐 극적인 어떤 하회 모드가 형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내일도 12시 반에 다시 뵙겠습니다만 오늘보다는 조금은 피로감이 좀 덜한 상태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주초 첫날부터 고생들 많으신데 첫날 원래 이런가 보다 10월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떻게든 뭐 지혜롭게 넘기셔야죠. 그 다음 날부터는 좀
까닭 모르게 풀리겠지 이런 생각 하시면서 내일 낮 12시 반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